자, 여러분 교재 189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버제팅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시험에 꼭 출제되는 게 뭡니까? 미국의 제도와 우리 제도가 다르다고 그랬죠. 미국의 경우는 어떻다고 그랬죠? 미국과 우리의 경우가 다릅니다. 미국과 우리의 경우가 어떻게 다릅니까? 미국은 예산과 법률의 시스템이 같아요, 달라요? 미국은 통합 과정이다. 통합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예산과 그다음에 이제 법률이 말이죠. 법률을 진행하는 과정이 같다는 겁니다. 그죠? 같다. 근데 우린 다르다고 그랬죠. 우린 다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경우는 예산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만 구속하죠.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은 어떻습니까? 법률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구속할 수가 있죠? 국민까지. 그것도 알아주십시오. 우리의 경우는 국가기관 그 다음에 국민까지 구속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법의 정립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을 씁니다. 법을 정립하는 과정이 바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버제팅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법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예산과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도 말이죠. 미국은 수정헌법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헌법을 개정하죠. 이 친구들은 개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붙이는 겁니다. 계속 붙여요. 덧붙인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헌법을 초안을 만든 사람이 제퍼슨이라고 알고 있죠. 그죠? 나중에 이제 대통령도 다 해먹고, 여러분들 그 워싱턴 대통령이 일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워싱턴 대통령이 왜 일대 대통령입니까? 여러분들? 워싱턴 사령관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독립전쟁에서 총사령관이었어요. 아시겠죠? 그 당시에 총사령관이 일대 대통령 해먹고, 그 다음에 3대까지 모조리 해먹어요. 아시겠죠? 일종의 군부 세력인 것입니다. 군부 세력이 3대 대통령까지 해먹어요. 참 재밌죠. 그래서 미국은 헌법조차도 말이죠. 통합과정으로 가고 있다. 헌법도 통합인데 법률과 예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가야겠죠.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말이죠.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죠? 세계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국내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초강국이 됐는가 이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초강국이 됐다고 그랬죠? 몽테스큐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최강국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가인 영국. 영국은 존 로크의 사상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은 뭡니까? 공자 맹자 사상을 전폭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계 세 번째 국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사상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은 항상 통합 과정이다. 통합 과정인데 이 친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적법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법 절차만 준수하면은 이상이 없다고 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측면을 넓게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189페이지를 펴시기 바라요. 개관 별표 한 4개 주세요. 중요합니다. 예산 과정 했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16년도 예산이다. 그럼 어때요?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겠죠. 예산 편성 누가 합니까? 정부에서 하겠죠. 정부에서 하고 국회에다가 공을 넘기죠. 그럼 국회에서는 예산을 통과시키죠. 자, 우리의 경우는 예산이 물론 우여곡절이 많습니다만 예산 통과시키는데 많이 싸움을 많이 하죠. 자,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니면 외국도 그럴까요? 외국은 더 합니다. 외국은 통과를 안 시켜줘요. 우린 그래도 통과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외국의 경우는 말이죠. 통과가 안 됩니다. 외국의 경우는
예산이 쉽게 통과를 안 시켜줘요. 그래서 나온 것이 잠정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잠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합니다. 영국이랄지 호주랄지 이런 나라들은 예산 편성해가지고 아무리 올려봤자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왜? 이 자본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국가 아닙니까? 그죠? 돈밖에 모르는 나라잖아요. 영국 사람은 뭐 신사다 그러는데 신사가 아니라 돈밖에 모르죠. 오로지 돈이죠. 그죠? 돈을 위해서 전쟁도 하고, 그죠? 아편 전쟁도 일으켜가지고 홍콩도 뺏었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 다음에 인도도 자기가 거기다가 동인도 회사도 차리고 말이죠.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도 다 점령했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영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젠틀맨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젠틀맨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누구를 침범한 적 없죠. 그죠? 참이 점잖고 뭐랄까요? 좀 이 낭만주의가 많아요. 시 같은 것도 봐도 한국 시가 더 멋있어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워즈워즈의 무슨 어떤 시보다도 더 아름다워요. 자, 그래서 외국의 경우는 잠정 예산이랄지 준 예산이랄지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별로 없고, 그죠? 뭐 추가 경정 예산이랄지 이런 거 좀 있죠. 그런 거 정도 있지. 이렇게 예외적인 예산은 별로 없다. 우리나라는 그 통과시켜 줍니다. 점잖게 좀 싸움을 하죠. 자, 거기 보시면은 예산은 3년 주기로 운영된다. 땡거려 주세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예산이다 그러면 2015년도에 말이죠. 예산 심의하고 예산을 2016년도에 집행한단 말이에요. 집행한 뒤에 예산 결산 심사, 예산에 대한 회계 검사 있잖아요. 회계 검사 누가 합니까? 감사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언제 합니까? 2017년도에 한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과정은 몇 년이다? 3년이라는 거예요. 3년. 자,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산 편성의 의의입니다. 실질적 예산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단계를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경우는 예산 편성을 말이죠. 행정부가 전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삼권 분립 사상에 뭡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삼권 분립 사상을 존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부 편성 예산 제도다. 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윌다브스키의 예산 집행 형태가 있습니다. 그 별표 한 3개만 치세요. 그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윌다브스키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국가 경쟁력과 그 다음에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를 두 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것과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낮은 걸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A와 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와 가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점증적 예산 결정 형태의 경우다. 그래서 인크리멘탈입니다. 인크리멘탈 버제팅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자, 점증적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행정학에서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점증이냐 합리모형이다. 이거 물어본다고 그랬죠. 점증모형은 뭐예요? 하자가 조금 있으면 하자 보수하면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시멘트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합리모형은 뭡니까? 리모델링 필요 없다. 재건축으로 가자. 이게 합리모형이에요. 그죠? 합리모형 같은 경우는 과거의 데이터 필요 없어요. 그죠?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합리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점증모형은 과거의 어떤 하자를 다시 한번 판단해 가지고 그 하자가 발생한 것을 보충해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형태. 이게 바로 점증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크리멘탈입니다. 인크리멘탈.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의 예측 가능성은 낮고,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이 높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추가적 예산 결정 형태다. 그래서 서프리멘탈이라고 하죠. 서프라이는 공급하다는 뜻이에요. 뭔가 부족하니까 공급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추가했다.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면은 라면사리 추가해 주세요. 이런 거 있죠. 원래 뭡니까? 부대찌개 먹는 상태에서 나온 거죠. 거기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서프리멘탈 버제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정도 됐고. 그 다음에
B번을 보세요. 국가 경쟁력이 낮고 말이죠. 작고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면은 양입 제출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리벤유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은 반복적 예산 결정 형태인데 리피트라는 게 있죠. 리피티브 버제팅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피트라는 거 알죠? 복습하다, 반복하다, 리피테이션 여기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윌다브스키는요 4가지로 나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증적 예산 결정 형태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점증적 예산 형태가 중요하죠. 자, 지금 우리가 189페이지를 좀 보고 있어요. 윌다브스키는요 시험 문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예상 문제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 시스템과 좀 맞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산 책정할 때 어때요? 과거의 어떤 행태를 봐가지고 뭡니까? 점증적인 어떤 상태를 가지고 예산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점증적 예산 결정 형태에서 거기 줄구세요. 예산 결정 체제를 분화했고 그 다음에 분할했다. 프래그먼탈이라고 합니다. 프래그먼탈. 프래그라는 뭐 부서지다 이런 뜻인데 분할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성과 관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총액 배분 자율 평가 제도는 탑다운 제도예요. 줄구세요. 별표 치세요. 중요합니다. 탑다운 제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말이죠.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국가재정운영계획서를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기사업계획서는요 각 부처에서 수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기획재정부라는 게 있죠. 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매년 말이죠 1월 30일을 줄구세요. 1월 30일까지 한다. 이거는 뭐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예산 요구서 작성과 제출을 했는데 그거 줄구세요. 각 중앙관서는 말이죠 매월 5월 31일까지 자 줄구세요.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한다. 알아두십시오. 이건 실무적인 거예요.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별표 좀 치세요. 중요합니다. 정부 예산안의 확정 및 국가 제출인데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말이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죠. 자 120일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헌법과 약간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영어로 많이 되어 있죠. 이거는 전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 사정 방법에서 대안 예산 제도가 있죠. 얼터네이티브라고 그러죠. 양자 택일해라 버제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 무제한 뭡니까 계상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회계에 관한 특별한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항목별 통제법이 있어요. 아이템 바이 아이템 컨트롤에 있죠. 여러분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케이스 메소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품목별로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미국 시스템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 통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나중에 좀 분화돼 가지고 좀 발전된 형태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인지 예산이고 또 문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별표 하나 치시고 중요합니다. 젠더 예산이라고 합니다. 성인지 예산, 성예산, 성인지 예산 상관없어요. 성인지 예산이라고 많이 하는데 말이 좀 재밌죠. 지금 남녀평등 여러분들 헌법 제11조 보면은 평등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평등권에 부합하는 그러한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말이죠 남녀 공평하게 이건 남자한테 쓸 거, 이건 여자한테 쓸 거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죠? 근데 또 여성의 적은 또 여성이라고 그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또 적은 여성이 될 수가 있어요. 남자가 아니라 그죠? 옛날 어떤 사람이 질문 많이 하죠. 남자의 반대말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럼 여자분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남자는 사람이죠. 사람의 반대말은 예를 들어서 뭐 무생물이 될 수가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그죠? 이게 반대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말 그러면은, 남성의 반대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뭐랄까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사과 2개와 배 3개를 합하면 뭐냐? 그래서 뭐 5개다. 사과와 배가 섞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런 사고방식은 아라비아 애들, 아라비아 숫자 발견했던 아라비아 애들한테나 통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뭐 보이는 것도 없죠. 오히려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오아시스밖에 없죠. 그죠? 이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과 우리 같이 눈 뜨면 이렇게 화려한 멋있는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말이죠. 이렇게 금수강산에 사는 사람하고 시스템이 다르죠. 그죠?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고 똑같지는 않죠.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성인지 예산은 뭐냐면 입안 단계부터 정책 단계라고 그래요. 정책 단계부터 남녀를 평등해가지고 이건 여자한테 쓸 예산, 이건 남자 예산 이렇게 나누라는 겁니다. 좀 납득이 갑니까? 네, 그럴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남녀 공이 말이죠. 같이 쓰는 게 많아요. 옷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죠. 요새는 이 남자 여자 구별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죠? 최근 들어서는 남자들이 육아를 많이 하고 집에서 아기도 많이 보고 가정 살림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더 좋은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태어날 때 벼락이 쳤다든지 아마 이 뭐랄까요, 이 지구가 한번 흔들렸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약간 중성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국사 시간에도 원래 모계잖아요. 그죠? 모계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모계 어머니가 중심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중심이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침 식사하고 이제 주막에 가서 술 먹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은 뜨개 뭡니까 바느질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끌었던 거예요. 남자가 철든 것은 정말 얼마 안 돼요. 1980년대 군부 세력이 들어온 뒤부터 그때부터 좀 철들은 거지. 그 전에는 말이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젠더 예산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 나올 수가 있다. 젠더 예산, 젠더 버제팅이라고 그러죠. 알아두시고 이것은 1984년도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아니에요.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에 있는 국가죠. 아주 그냥 이 17, 18세기에 유럽을 제패했던 나라가 바로 오스트리아예요. 이거를 잠재운 것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스트리아를 잠재운 나라가 있어요. 이게 독일과 영국, 프랑스인데 사실 유럽에 가장 문제가 됐던 애들이 오스트리아였어요. 오스트리아가 오죽하면은 전쟁을 좋아하니까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스위스하고. 아주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알프스 산맥 오른쪽에 조그만 나라 하나 있죠. 여기 오스트리아인데 이게 제일 나라가 컸었어요.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공부할 때.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재정법상에도 이게 있습니다. 자, 국가재정법에도 있는데 지방재정법까지도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끔 물어봐요. 이런 것도.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제도니까 아무래도 지방 특성에 맞는 포괄적인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심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합격 로드로 지금 쫙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이 말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격했는데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곧바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 길을 가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워밍업 한 6개월. 그 다음에 요약 정리 한 3개월 해서 1년. 1년이면 인생에서 지금 110세 세대인데 80부터는 사람 구실 잘 못합니다. 지팡이 잡고 휠체어라 앉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90세쯤 되면은 요양원에 가 있어야 돼. 요양원에서 20년 세월 보내야 되고 100세 넘어가면 이미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성묘 갈 때 할아버지가 가는 거예요. 성묘 갈 때. 어디 가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 묘소 갑니다 이래요. 거꾸로 110세 살면은 알겠죠?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도 많아요. 왜? 일은 안 하고 그죠? 그냥 뭐 모든 게 노인 위주로 되니까 의료품을 막 바다에다 다 버리죠. 그 바다가 오염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인지 예산, 그 다음에 예산을 제출하고 확정하는 단계,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회계연도 개시 120일.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120일. 알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헌법에는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참여정부의 4대 재정 혁신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탑다운 제도가 중요합니다. 탑다운 제도 뭐냐면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입니다. 탑다운 제도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예산 총액을 뭡니까? 배분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율성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북한하고 남한하고 뭡니까? 붙으면은 북한을 우리가 완사이드하게 이길 수가 있는데 이유 뭡니까? 북한 애들은 위에서 명령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총 쏘아 그래 총 쏘지 우리처럼 그냥 빼가지고 쏘질 않는단 말이에요. 명령이 떨어져야죠. 이번에도 북한 비행장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비행기가 못 떴어요. 비행기는 한 3,000대 되는데 기름이 들어가 있는 비행기는 몇십 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김정은이가 사열할 때나 그때 붕 떴다가 또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발동 걸리지도 않아요. 포도 거의 안 나가요. 그 구멍 뚫고 쏘는 포 그 몇 개 나가고 나오지도 않죠. 자,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일단 4대 재무행정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국가재정운영계획이 있고요. 줄 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탑다운 제도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탑다운 제도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회계 예산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옛날에는 말이죠. 아날로그 형식으로 했는데 다 디지털로 돼 있다. 다 뭡니까? 전산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을 짜야 할 거 아니에요. 플래닝에 해당합니다. 거기 보면 비전 나와 있잖아요. 국가정책의 비전. 정책은 비전이라고 그랬죠. 정책은 비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고. 자, 거기에 5년 단위다. 줄구세요. 5년 단위다. 국가 재정 운영하는 데는요. 재정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5년간 5년 동안 단위로 한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세요. 그리고 2번, 양가로 2번 보세요. 거기 보면 매년 수정 보완한다. 롤링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롤링 플랜. 수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수정, 롤링 플랜. 매년 수정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뭡니까? 점증 형태다. 그죠? 점증 형태죠. 우리는 말이죠. 합리적 예산 형태가 아니라 점증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완하는 체제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잘 알아두시고 5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국가재정운영계획의 특징 5년 다시 또 나왔죠. 밑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연동식이라는 것은 아까 했지만 매년 수정한다. 연동식이라는 것은 앞꼬리가 이렇게 있다면 뒷꼬리 연결된 거 이렇게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2015년도다 2016년도 이렇게 연계돼 있다. 전혀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우린 시스템이 말이죠. 고조선 때부터 시스템 똑같아요. 고조선의 시스템과 지금의 시스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고구려 시대 때 총리가 있었고 똑같죠. 그 다음에 장관이 있었고 지금도 똑같아요. 조선시대 때 수석비서관이 있었고 지금도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있잖아요. 똑같죠. 그렇죠. 직계라든가 직급이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것은 머리만 짧았다가 상투 틀었다가 뚜껑을 썼다 말았다 이상한 모자 쓰고 그거는 유행입니다. 일종의 유행이에요. 상투 튼 것도 어떻게 보면 유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고려시대까지 상투를 잘 안 틀었어요. 그냥 길렀습니다. 그냥 기르고 대충 뚫뚫 말아서 했는데 남자 여자가 구별이 안 되니까 특히 조선시대 때부터 상투를 틀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상투 트는 이유를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해드릴까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여자분들이 아기 낳을 때 말이죠. 2개를 잡아야 돼요. 남자 상투 하나 잡고 애 낳을 때. 그다음에 문고리를 잡아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은 아버지일수록 대머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생겼어요. 대머리가 많아가지고. 집에서 쓰고 있죠. 애를 많이 낳은 사람은 부인이 머리를 잡아당겨요. 대머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가 더 많아요. 지금도 여자분들이 출산할 때 제일 원망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날은 아기 낳는 날은 거기 있으면 안 되죠. 맞아 죽어요. 조용히 어디 가서 맥주 한잔 먹고 있어야죠. 항상 수고했으면 도망가야죠.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고,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에 합격을 꼭 해야겠다. 너무 마음 먹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래야지 공부가 되지. 야, 진짜 오늘 올해 합격해서 말이죠. 장가도 가야 되고 올해 안에 또 애도 낳아야 되고 모든 걸 다 끝내고 2017년부터 놀러 다니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긋하게, 그죠? 항상 느긋하게 마음 먹고 뭐 별거 아니네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말이죠. 성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올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한다? 5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탑다운 제도가 있다. 예산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입니다. 부처별 지출 한도를 활용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탑다운 제도는 포인트가 자, 이게 좀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 탑다운 제도는 상향식일까요? 하향식일까요? 참 이게 재밌어요. 하향식 같아요? 상향식 같아요? 하향식이다. 다운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다운자 들어가면 하향식인 거예요. 다운 알겠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탑이니까 위에서 밑으로 하향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탑다운 제도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탑다운 제도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정책 우선순위와 분야별 밑에 보세요. 별표 4개 정도 치세요. 분야별, 부처별 예산 총액 및 지출 한도를 결정하고 각 부처는 자 주어진 지출 한도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자, 그러니까 상부에서 내려간 거죠. 이 정도 해라 해가지고 명령을 내렸고 그 한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로 뭐다? 탑다운 제도다 이런 얘기예요. 요 정도만 보십시오. 예산총액 자율 편성 제도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2페이지 보시면은 탑다운 제도와 좀 다른 개념이 또 하나 나오는데 성과 관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책학 공부할 때 한번 했던 건데 자, 투입을 했습니다. 환경적 요인과 그 다음에 정책, 정부와의 관계에서 투입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투입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면 환류 다시 피드백 한다고 그랬죠. 이런 성과가 좋으면은 이거를 성과 관리제 또는 성과 관리 제도라고 그래요. 자, 옆에다 쓰세요. 성과 관리 제도는 뭐라고요? 환류다. 환류.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피드백 시스템.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 운영상 자율 플러스 운영 결과 책임 조화를 모색했다. 결과적으로 성과가 좋으면은 책임을 어떻습니까? 책임을 좀 덜 지겠죠. 자, 책임이 무섭다고 그랬죠. 성과가 나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성과를 가지고 따진다. 아시겠죠? 리절트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이런 독일 속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죠? and is good, alles good 이런 말 있잖아요. alles는 all이라는 뜻이에요. 자, 환류하는 제도다. 환류 된 거라면 딱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환류는 몇 년에 한 번씩 할까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말이죠. 3년이다 이런 얘기예요. 3년. 국가 운영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환류에 대한 평가는 3년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년 주기로 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SWOT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SWOT 분석. 이건 뭐냐면 강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기획의 차원 그 다음에 위협의 차원 그 밑에 보시면은
SWOT 분석해서 기획은 뭡니까? 거기 줄 그세요. opportunity라고 나왔죠? 기획, opportunity 나왔죠? 원래 기회라고 그러죠. 기회. 내가 뭘 하는데 어떤 좋은 찬스가 왔다 그러죠. 찬스가 왔을 때 그걸 기회라고 그럽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일단 영어로 opportunity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위협이라는 게 있어요. threat라고 그러죠. threat.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위험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감안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강점은 뭡니까? strength라고 그러죠. strength. 그죠? S.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에는 strength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약점 뭡니까? weakness라고 그러죠. weakness. 윙크가 아닙니다. weakness입니다. 윙크는 남녀 간에 사랑할 때 윙크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놀란 게 있는데 소를 먹였었는데 소가 윙크를 하더라니까요. 저한테. 그래서 소가 왜 윙크하나 봤더니 이게 병이 걸린 거예요. 눈병이 걸렸더라고요. 일종의 이제 구제역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구제역 걸린 것도 먹었습니다. 실제예요. 돼지나 소가 침을 질질 흘린단 말이에요. 감기 걸린 거예요. 그래도 먹어도 이상이 없었는데 왜 이상이 없었냐면 다른 환경 요소는 다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것만 안 좋았죠. 근데 지금은 다른 환경 요소 나쁘죠. 그러니까 먹으면은 머리가 구멍 뚫린다 이런 얘기예요. 조심해야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네 가지로 나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표를 보세요. 그 표 보기 전에 목표 체계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 정도에. 그 별표 한 5개 정도 치세요. 목표 수립의 전략적 기획의 수립 과정이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미션이 있죠. 미션은 뭡니까? 미션은 말이죠. 어떤 목표보다도 신성스러운 걸 말해요. 자, 여러분들 미션이란 말 나오죠. 미션은 뭐냐면 사명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죠? 우리의 하나님, 예를 들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준 사명이 뭐냐? 뭐 사랑이냐? 그죠? 아니면 뭐 평화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장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은 아주 숭고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일단 사명을 가고 그 다음에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게 뭐예요? 사명을 가졌으면 비전을 가져라. 제가 정책학에서 설명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비전이라고 그랬죠. 그죠? 비전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전략 목표를 세워야겠죠. 전략 목표를 세우는데 자, 비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가 이제 비전이죠. 미션을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 비전이라고 그랬죠. 비전 상관없습니다. 비전도 상관없고 요거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수단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과 지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포인트는 바로 미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간과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조직의 미션은 바뀔까요? 어때요? 조직의 미션은 바뀌지 않습니다. 수단은 바뀌어도 알겠죠? 조직의 미션은 안 바뀐다. 불변한다. 이거 꼭 알아주십시오. 이런 큰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문제 푸는데 큰 하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문제집이 나와 있는 것이 한 500문제인데 500문제만 지금 두세 번만 풀어도 80점 나와요. 그리고 내가 좀 성의껏 풀었다. 그러면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죠. 아시겠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문제도 안 벗어나요. 만약에 한 문제가 11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상한 문제 나왔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문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행정학은 만점까지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SWOT 분석 알아두시고 미션은 변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성과관리 체제라는 게 있는데 위에 표는 신경 쓰지 말고 똑같이 나와 있는데 밑에 표를 보세요. 밑에 표. 투입이라는 게 있죠. 인풋입니다. 줄 보세요. 인풋. 그 다음에 프로세스입니다. 과정.
그 다음에 산출, 아웃풋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산출은 아웃풋인데 결과는 뭐라고 돼 있죠? 아웃풋이에요? 아웃컴으로 돼 있잖아요. 아웃컴. 그죠? 자, 산출보다 결과가 상위 개념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행정학은 개념이 상위 개념이 있고 하위 개념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미션은 비전보다 상위 개념이란 말이에요. 미션이.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결과는 산출보다 상위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개념상으로. 자, 영어가 다르죠. 그 다음에 영향이라는 게 있죠. 임팩트라고 하죠. 임팩트를 주었다. 영향을 누가 끼쳤는가. 특히 여러분들, 사람, 우리 인간은요. 누가 나한테 영향 끼쳤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모르는 도사가 지나가는데 도사가 갑자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내 제자가 되라 해가지고 10년간 또 계룡산에서 말이죠. 덤블링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정말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누가 영향을 끼치는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팔자다, 운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운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운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죠? 귀신도 놀랄 정도로 노력하면 운명도 바뀐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귀신이 놀랄 정도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커피잔을 앞에다 갖다 놓으라고 했죠. 커피잔에다가 커피 먹은 다음에 그 커피잔에 코피를 한 잔씩 따라야 돼요. 그 정도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커피가 괜히 커피가 아니에요. 코피를 거기다 쏟으라고 커피인 거예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 알아두시고. 자, 그럼 투입 과정을 보세요. 사례를 보세요. 경찰부소 주세요. 경찰부소에서는 조사활동 투입 경찰이다. 자, 어떤 살인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사수사관을 몇 명을 투입할까 중요하죠. 만약에 2명 투입한 것과 10명 투입 게임이 안 되죠. 10명 투입이 더 범죄에 증명하는데 범죄의 혐의를 밝히는데 더 유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과정이 있습니다. 경찰부서 보세요. 담당 사건 수가 이에 해당한다. 자, 담당 사건이 어떤 형사부에 많이 배정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과정에 대한 형사 뭡니까? 수사 시스템이 복잡하다 이런 얘기죠. 과정 프로세스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산출입니다. 경찰부서를 보세요. 수사기관에서 범인 체포 건수. 자, 이거를 산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범죄를 범죄가 발생했지만 뭡니까? 입건하지 못한 율을 암수율이라고 그래요. 감춰진 범죄율인데 우리나라는 중한 범죄일수록 사람을 체포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증적이 더 많아요. 절도죄보다. 절도죄는 몇 수만 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잡지 못하는 게 많은데 살인은 잡아요. 아시겠죠? 증적이 많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아시겠죠? 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게 3가지 범죄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살인. 살인은 씻을 수 없어요. 절도 범죄는 어때요? 씻으면 됩니다. 씻을 수 없는 게 있고 씻어도 안 되는 게 있고 씻으면 되는 게 있어요. 절도는 손해배상이랄지 회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놓고는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참으면 뭐로 면한다고 그랬어요? 살인도 면한다. 화가 났을 때는 3번 딱 참고 바깥에 나가서 바람 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언쟁에서 이길 필요도 없죠. 자, 그 다음에 결과 산출됐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는데 범죄율이 감소했다. 줄 보세요. 범죄율이 감소했다. 아시겠죠? 범죄율이 감소했다. 경찰 부서를 보세요. 케이스니까요. 요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 그 다음에 영향이 있죠. 자, 경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형사를 많이 투입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 지역사회 범죄율이 낮아졌죠? 평화를 되찾았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범죄라든가 이거와의 또 전쟁을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네? 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하고 밥 같이 먹는 사람한테 사고를 칠 염려가 크다 이런 얘기. 밥 같이 먹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마누라랑 밥 같이 먹었는데 항상 조심해야겠죠. 그분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점심 때 친구분들하고 밥 먹죠. 친구하고 이게 확 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좀 조심해요.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영향. 별표 한 5개 치세요. 자, 영향 부분을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끼쳤다? 수사관을 많이 급파하니까 이 동네는 범죄율이 팍 떨어지고 안정화를 추구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행정학 공부하기 쉽죠? 할 게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성과 평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하향식이라고 했죠. 하향식 탑다운 줄구세요. 하향식 방법이 있고, 그렇죠? 하향식 방법이 있고 균형 성과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밸런스 스코어 카드 이렇게 돼 있어요. BSC인데 그거 빨간, 이번엔 그걸 빨간 거 치세요. 어떤 분은 빨간 거 치라니까 전 부분을 다 빨간 거로 치는데 그러면 저쪽 북쪽하고 비슷한 겁니다. 북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쪽이 되는 거예요. 가끔 파란 것도 쓰고 그러는데 서브노트처럼 만들려고 그랬죠, 제가. 그죠?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기본 이론이 250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아침에 읽어서 오전에 끝내요. 이렇게 계속 넘겨서 나중에 너덜너덜 할 정도로. 그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성과 평가의 핵심은 뭐냐? 성과 지표의 분명 설정이다. 성과 평가에서는 성과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자는 거 아니에요. 책임으로 묻겠다는 거죠. 분명히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향식 방법이 하나 또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BSC 방법이다. 아까 얘기했죠. 균형 성과 지표, 성과 방법이다. 표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했던 그대로의 미션, 비전,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이렇게 돼 있다. 순서. 그 다음에 연역적으로 추론한다. 연역적이란 말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연역적이란 게 뭐예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죠. 사람은 모두 죽는다. 그죠? 당신은 사람이다. 고로 당신도 죽는다. 이런 거죠. 귀납은 뭡니까? 갑돌이도 죽었다. 그 다음에 울순이도 죽었다. 사람 모두 죽는다. 당신도 죽을 거야. 뭐 결론. 인간은 모두 죽는다. 이렇게 소전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대전제가 하는 것을 귀납. 반대인 것을 연역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메일로 말이죠. 아니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낼 때 이런 말 잘 쓰면 상당히 먹혀 들어가겠죠. 그죠? 나 당신 사랑해 이거보다는 어제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 이렇게 이제 뭡니까 귀납적으로 하면 되겠죠. 영원히 죽어서 사랑할 거야. 이런 엄청난 거짓말 할 수도 있죠. 죽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있을 수가 없죠. 자, BSC 방법 꼭 알아두십시오. 균형성과표입니다. 자, 균형성과표는 왜 중요하냐? 시험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성과 지표할 때 성과 평가 시스템에서 균형성과표가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 좀 조심해 주세요. 평가를 하는데 말이죠. 상, 하, 그 다음에 고객, 다른 부서, 이걸 모두 싸잡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균형에 맞게, 밸런스하게. 아시겠죠? 나를 평가할 때 상관한테도 물어보고 동료한테도 물어보고 그죠? 하다못해 고객한테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 좋게 보는데 고객은 나쁘게 봤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BSC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조직의 목표와 성격, 재무, 고객 나와 있죠. 내부 프로세스, 내부 프로세스도 생각해야겠죠. 그 다음에 학습 및 성장 이런 관점도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균형적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균형적 평가했으니까 앞으로 전망을 이렇게 내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전략적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BSC 방법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BSC 방법은 내부적인 평가, 그 다음 외부에서도 평가해야겠죠. 고객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국민이 되겠죠. 국민. 내부는 뭡니까? 행정기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줄거세요.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 예산심의 특징이 있어요. 그 별표 한 3개 치세요. 국회로 말이죠. 예산안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예산 편성해가지고 넘어왔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새로운 항목이랄지 증액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게 있습니다. 줄거세요. 첫 번째 줄 보세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줄거세요.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새 비목을 설치하면 안 되겠죠. 자,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심사와 종합심사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95페이지 마지막 줄 보세요.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산위와 결산위가 미분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수정폭이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예산 수정폭이 미미해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산은 정부의 아주 이 스페셜한 사람들이 스페셜 아주 전문가인 사람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그걸 잘 모르죠. 이런 거 비슷해요. 예를 들어 원자로에 대한 예산을 짜갖고 왔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원자에 대해서 박사가 있겠어요. 드물죠.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은 약간의 수정은 하겠죠. 약간 건들다가 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자 핵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죠. 한 30년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전문가인데 정치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당장 다음에 재선 그 생각만 하고 있죠. 그죠? 제가 이 댓글에다가 설명한 거 보셨잖아요. 그죠? 자세하게 제가 설명했는데 그래서 이 뭡니까?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할인율이 어떻게 현재 가치가 높으냐 낮으냐 했는데 정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보다 높게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낮게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정치인들은 당장 단기적인 걸 높게 평가합니다. 10년에 내가 재선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는데 단기적인 거 바로 근시안적으로 해요. 그래서 빅딜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당장 내가 다음에 대통령 뭡니까 국회의원 돼야 되는데 10년 후에 무슨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할인율 이거를. 할인율이라는 게 뭐냐면 장기적인 그러니까 시간 가치입니다. 시간 가치를 그러니까 장래의 가치를 현재로 할인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할인율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위원회 중심 예산 심의한다. 그나마도 뭡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2번에 한 번 걸로 시험에 출제되는데 뭐가 출제되냐면 요거는 말이죠. 상설입니다. 상설. 따라서 위원회 임기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음 총선 끝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총선 될 때까지 예결위원은 예결위원인 겁니다. 알겠죠? 다른 거는 상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면은 옷도 벗는 건데 이건 계속하죠. 그만큼 파워가 있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2가지가 상설위원회입니다. 국회에서는. 근데 윤리특별위원회는 정치적인 게 색채가 크죠. 그래서 이번에 S 의원이 거기서 징계를 먹을 것 같으니까 탈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위원회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요. 예산 집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오세요.